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 정관영 교수의 사회적 경제 TV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제죠. 사회적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다소 길어서 제가 이 한 번 나가는 방송을 제가 대략 한 20분 정도, 20분 조금 안 되는 정도로 해서 그 시간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분에 맞춰서 이제 계속 녹화를 할 건데요. 오늘 내용은 20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봐서 길면 다음 세 번째 방송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인 의미,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사회적 경제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어떤 그 의미는 첫 번째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지금 어떻게 성장해 왔고 지금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체제, 자본주의죠. 이 경제체제의 가치와 철학이 뭐냐. 즉, 가치와 철학이 없는 경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게 문명의 전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회적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본주의 발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성찰이죠. 역사를 보면, 고고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정주를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정착돼서 살기 시작한 것이 이제 서기전 1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유적들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의 이제 빙하기를 거쳐서 마지막 빙하기가 이제 1만 년 전, 서기전 1만 년 전에 이제 끝났다고 하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사는 이제 정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정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그 식량, 즉 이제 농작물을 이제 경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식량을 얻어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배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또 식량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 식량을 통해서 또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먹을거리 것들을 뭐 조리할 수 있는, 뭐 불은 뭐 그 전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토기들이라든지 이런 도구의 발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만 년 전이면 구석기에서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대략 이제 도구 발전의 역사로 보면 이제 서기전 3,500년 전에서 3,000년 전에 청동기가 발견이 되고, 이후에 뭐 이제 기원전 500년 정도에서 뭐 시대별로는 좀 공간적으로는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뭐 그 시기에 이제 철기가 발견이 돼서 쭉 흘러오죠. 그러다가 유럽에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이제 1453년입니다.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해요. 뭐 수력이라든지 뭐 건축, 야금술 등에서 굉장한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차 이제 이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산업이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제조업으로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확대가 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게 되죠.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 시기에 그 신분제 사회, 봉건제적인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땅을 일정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영주가 있고, 영주 밑에 이제 귀족들이 있고, 그 귀족 밑에 이제 뭐 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상하 관계를 통해서 그 땅을 관리하는 이제 지배 계급들이 있었고, 그 땅을 농지죠. 그 농지를 이제 경작하는 이제 농노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고착화되는 이제 신분 구조가 쭉 흘러오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 일부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원시적,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농기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있던 제조업을 통해서 이제 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14세기, 15세기, 이제 상업이 막 성장하는 요 시기 때에
이제 화폐로 대표되는 시장 자본주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 형태죠. 시장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면서 집에서 제조업을 했던 이제 상인 계층들은 이제 점점 공장이라는 형태로 큰 어떤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게 되죠. 이제 16세기, 17세기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런 대량 생산 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동력이 또 발전이죠. 그래서 1750년경에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그 증기기관을 발명하죠. 그래서 증기기관 발명을 통해서 그 산업, 특히 제조업의 발전이 급격하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유럽 사회가 급격한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더 큰 발전을 이루게 했던 것이 바로 화석연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죠. 이 화석연료의 발견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급속한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이제 급기야 이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문제 나오고,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로 인한 이제 지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한 지금 위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온난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쭉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고도성장 문명이 과연 앞으로 인류의 생존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즉, 고도성장을 해온, 고도성장을 한 이 자본주의 문명이 과연 인류 문명을 영속시킬 것이냐, 계속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이 하나 있죠. 리처드 하인버그가 쓴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많이 팔렸는데, 이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에서 리처드 하인버그가 앞으로 자본주의의 성장은 이제 점점 이제 한계가 왔고, 점점 이제 성장이 감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 경제 성장의 한계가, 이 성장 한계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봐요. 그 첫 번째가 자원 고갈. 이 자원 고갈 때문에 더 이상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고, 왜냐하면 이 자원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재화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자원이 모자란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화석연료 사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파괴, 이 환경 파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봐요. 특히 이제 이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히 1980년대에 하나의 이제 정책 사조로서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 글로벌 자본주의가 이제 금융 자본주의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금융이 실물 경제하고 분리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가요. 그래서 은행 카르텔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금융 부분이 실물로 가야 될 화폐 부분을 금융 부분에서만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이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그 위기가 터진 게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도는 화폐 구조는 크게 두 개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요. 하나는 이자, 하나는 부채. 그러니까 이자와 부채라고 하는 이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이 지금의 버블을 만든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지금 8월 초인가요? 지금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미국 다우존스가 크게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그 코스피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그 전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그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그 실물 경제와 분리된 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곧 온다. 너무 큰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에 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돌던 이 부채, 아까 이자하고 부채가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죠. 이 중에서 이 부채가 70조 원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올해 이 부채가 지금 280조까지 불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이게 다 거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가치와 철학이 없는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성찰, 두 번째는 가치와 철학이 없는 경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은 본질적으로 도덕보다는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거래를 우선하죠. 거래, 교환. 그죠? 시장에서 도덕이 뭐 필요 있어? 이게 지금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덕목은 도덕 가치가 아니라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품 가격이에요. 즉 상품 가격으로 나타나는 재화의 가치가 얼만큼 빨리 회전되느냐, 즉 교환이 얼만큼 잘 되고 있느냐지, 그게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누가 쓰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도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죠. 박근혜 정부 때죠. 지금 이제 재판이 끝나서 지금 이제 집행유예로 나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 삼성 계열사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이 분식회계는 기업 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예요. 분식회계로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엔론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엔론 사건 때문에 엔론의 부회장, 회장, 그리고 금융 담당했던, 재정 담당했던 이사도 다 감옥 갔고요. 감옥에서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분식회계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날라갔습니다. 근데 한국은 여전히 삼성만 그런가요? 뭐 기아, 현대, SK 다 분식회계 했어요. 다 멀쩡히 살아있어. 한국에서의 시장은, 시장 자체가 도덕에 대한 문제가 둔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아예 도덕뿐만이 아니라 아예 질서 자체가 없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시장을 놓고 우리는 지금 가치와 철학이라고 하는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2008년도 경제 위기 이후에요, 시장과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시장과 기업 활동에서 굉장히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뭐였냐면, 이 사회적 목적, 기업 활동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아니다. 기업의 우선적인 목적은 상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기업의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물건만 많이 파는 것이 과연 이게 지금 기업의 정당한 역할이냐에 대한 반성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 이 사회적 기업은 이 기업의 활동 영역에서 기업의 활동 영역에서 시장에서 사회적 경제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우리를 자리매김할 것이냐,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는 그 올바른 태도 위에 세워서 이제 공동선을 추구하는, 지향하는 이제 그런 기업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건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뭐 명시적으로든 아니면 뭐 암묵적으로든 그것이 바르다 또는 옳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행위나 행동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행동들을 선호하거나 그 행동들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개념이 이제 가치거든요. 지금 이제 심각한 자본주의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 새로운 경제를 위한 대안 담론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겪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난제, 여러 가지 위기와 난제, 그리고 이 저성장의 문제를 겪으면서, 그리고 시장의 불공정성,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저성장의 모든 문제는 이 가치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문명 전환입니다. 문명 전환. 문명이 바뀌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는 이제 언어나 역사, 뭐 이 지역 등이 이제 등에서 이제 일정한 그 공통적인 요소를 갖춘 집단이 그 공유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생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생활 양식. 예, 문화. 근데 문명은 시빌라이제이션, 이 문명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그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 생활 방식. 그러니까 문화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문명은 라이프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문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삶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5,000년이 넘는 반만 년, 뭐 1만 년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면 현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즉 라이프 패턴이 똑같은 형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자본주의 문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연을 정복하는 문명이에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연을 정복해서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핵무기까지 온 거예요. 이 핵무기의 위기가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의 위기를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이 문명 전환과 이 세계사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새로운 역사관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지금의 어떤 새로운 이제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사를 볼 때 인류 문명의 발전이 꼭 어떤 경제적인 생산력의 발전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정신적인 문명들이 축적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지혜 유산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관고하고 생산력의 발전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지극히 물질적인 생활 조건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조건의 발전이 아니라 정신 문명의 발달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빅 히스토리죠. 이제 거대사라고 하는 역사학에 자연과학을 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을 자연과학으로 봐서 1억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 속에서 46억 년의 지구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서 38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자본주의 문명이 그 긴 역사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의 역사를 살고 있는데, 이 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명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생명 존재에 대한 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 문명의 어떤 지속 가능성까지 지금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지혜, 또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바로 사회적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 의미라는 거죠.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성찰, 그리고 가치와 철학이 없는 경제에 대한 반성, 그리고 문명 전환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적 경제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